안녕하세요. 저는 오창석이라고 합니다. 올해 80살이 되었습니다. 40년간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으로 근무하다 10살 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오늘은 제 아내 혜정이와의 50년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전 아내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후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사랑의 형태를 발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혜정이의 첫 만남은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26살의 초임 교사였고 혜정이는 24세 영어 교사였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첫눈에 그녀의 단아한 모습에 반했습니다. 검은 치마에 흰 블라우스를 단정하게 입고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당시에는 같은 학교 교사들끼리 연애하는 것이 금기시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교장 선생님 눈을 피해야 했죠. 우리는 2년 동안 몰래 연애를 했습니다. 편지만 상자로 2개가 될 정도로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 교무실에서 마주치면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서로의 눈빛에서 설렘을 느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혜정이의 2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작은 케이크를 사서 학교 옆 공원 벤치에서 깜짝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혜정이는 너무 놀라고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진지하게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보았죠. 1970년 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학교 동료들과 학생들도 많이 참석해 주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는데 당시 제주도는 지금처럼 관광지가 발달하지 않아서 함께 해변을 걷고 오름을 등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 후에도 우리는 계속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함께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혜정이는 영어 교육에 열정이 있었고 저는 수학과 과학을 가르쳤습니다. 퇴근 후에는 함께 내일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 이야기를 나누며 교육자로서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결혼 이듬해인 1971년 우리에게 딸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2년 후에는 아들 민호가 태어났죠. 육아와 교직 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서로 돕고 의지하며 잘 헤쳐나갔습니다. 혜정이는 놀라운 엄마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학교 숙제를 도와주고 주말에는 박물관이나 도서관에 데려가곤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커리어를 적극적으로 응원했습니다. 혜정이가 영어 교육 석사 과정을 밟을 때 저는 아이들을 돌보며 그녀의 학업을 지원했습니다. 혜정이도 제가 교감 그리고 나중에 교장으로 승진할 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 역시 교육행정 석사 학위를 취득했는데 혜정이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40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70살에 정년퇴직했을 때 우리는 노후를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세계 일주와 손주 돌보기 이 2가지가 우리의 버킷리스트였습니다. 퇴직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3개월간의 유럽 여행이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돌아다니며 평생 꿈꿔왔던 유럽의 문화와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보았을 때 혜정이는 마치 소녀처럼 기뻐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는 손주들을 돌보는 일에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딸 수진이는 약사로 일하고 있었고 아들 민호는 저처럼 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3번 손주들의 학교를 도와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데려와서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봐주고 저녁까지 놀아주었죠.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각자의 취미생활도 시작했습니다. 혜정이는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저는 사진 촬영에 빠졌습니다. 주말이면 혜정이는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저는 카메라를 들고 서울의 구석구석을 촬영했습니다. 저녁에는 서로의 작품을 보여주며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특히 혜정이가 그린 장미 수채화는 우리 거실에 걸려있는 자랑스러운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3년쯤 지났을 때 혜정이에게서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항상 깔끔하던 아내가 같은 옷을 며칠씩 입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그러지 않던 모습이었죠. 또한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를 하루에 10번도 넘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혜정이가 요리하는 법을 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평생 요리를 해온 사람이 갑자기 된장찌개 만드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는 혜정이가 부엌에 서서 당황한 표정으로 재료들을 바라보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나.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일은 내신이 가끔 기억이 흐려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혜정이는 시장에 갔다가 집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일이 생겼고 손주들의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입니다. 완치는 어렵고 진행을 늦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영어를 가르친 사람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병에 걸릴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진단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딸 수진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 집에 모시고 살게요 라고 제안했고 아들 민호는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돌볼 테니 걱정 말아라. 50년을 함께한 아내를 내가 직접 돌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도네페질이라는 약을 하루에 한 알씩 복용했습니다. 효과는 미미했지만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집 안은 메모지로 가득 찼습니다. 냉장고, 전자레인지, 현관문. 모든 곳에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적어두었습니다. 모든 가족 사진에 이름을 적어두고 매일 아내에게 보여주며 기억을 돕고자 했습니다. 인지훈련도 시작했습니다. 색칠 공부, 숫자 퍼즐, 옛날 노래 함께 부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의사는 뇌를 계속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치매 환자를 위한 인지훈련 방법을 열심히 찾아보며 공부했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역할이 생겼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집안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설거지, 빨래, 요리.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배운 간단한 요리법으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시도는 실패했지만 계속 연습해서 지금은 꽤 맛있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류 관리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처음으로 울 소재는 삶지 않는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아내의 소중한 캐시미어 스웨터를 망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었죠. 청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0살의 진공청소기 사용법과 화장실 청소 요령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혜정이의 감정 기복과 돌발 행동에 대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갑자기 당신 누구냐며 화를 내고 물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점차 그것이 병의 증상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야간 배회도 큰 문제였습니다. 밤중에 일어나 집을 나가려고 할 때의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현관문에 특별한 잠금 장치를 설치했고 침실 문에 작은 방울을 달아 혜정이가 움직일 때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어볼 때도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점심에 뭐 먹었지? 라는 질문을 50번째 들었을 때도 처음처럼 상세히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참을 수 없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젊은 시절의 혜정이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매일이 처음인 그녀에게 매일이 첫 데이트면 어떨까? 혜정이는 자주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감정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을 특별한 데이트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혜정아, 오늘 나랑 데이트할래? 이 말을 했을 때 아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5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소녀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기억은 사라져도 감정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사실을요. 그렇게 우리의 매일 데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내보다 1시간 먼저 준비합니다. 이 1시간은 제게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약을 준비하고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아내가 입을 옷을 골라놓습니다. 계절, 날씨, 그날의 활동에 맞는 옷을 조합하는 것도 이제는 저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혜정이는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자리, 같은 그릇, 비슷한 음식으로 상을 차립니다. 토스트와 계란, 우유는 변함없는 아침 메뉴입니다. 가끔 계절 과일을 추가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구성은 바꾸지 않습니다. 요일마다 다른 데이트 코스를 개발했습니다. 월요일에는 공원 산책을 합니다. 집 근처 중앙공원 벤치는 우리의 첫 데이트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앉아 손을 잡고 사람들 구경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종종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도 하는데 혜정이는 여전히 딸기 맛을 가장 좋아합니다. 수요일에는 우리가 신혼 시절 살았던 동네를 방문합니다. 옛집은 이미 재개발되어 없어졌지만 그 주변을 거닐며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가끔 혜정이의 기억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 붕어빵 가게 있었지? 갑자기 이런 말을 할 때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금요일에는 음악 감상을 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가 좋아하던 팝송을 들으며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비틀즈, 사이먼 앤 가펑클, 카펜터스. 이런 음악들은 혜정이의 기억을 자극하는 듯합니다. 노래를 들으며 가끔 혜정이가 영어 가사를 따라 부를 때면 제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일요일에는 자녀들 집을 방문합니다. 손주들과의 시간은 혜정이가 가장 활기찬 모습을 보이는 순간입니다. 특히 8살 막내 손녀 수아는 할머니를 웃게 만드는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수아가 할머니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그림을 그릴 때 혜정이의 얼굴은 빛이 납니다. 물론 혼자서 아내를 돌보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화, 목, 토요일에는 혜정이를 데이케어 센터에 보냅니다. 그곳에서 혜정이는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다른 환자들과 교류합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이제는 센터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센터의 사회복지사, 간호사와 정기적으로 상담하며 혜정이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인지활동도 알려줍니다. 센터에서 배운 활동을 집에서도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색종이 접기, 간단한 숫자 게임 등이 혜정이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 건강 문제도 있었습니다. 새해 전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지만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여 완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0년간의 흡연으로 인한 만성 폐기종은 계속 저를 괴롭힙니다. 외출할 때는 항상 휴대용 산소통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가빠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칩니다. 하지만 아내를 위한 데이트는 계속됩니다. 체력을 안배하여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합니다. 때로는 버스 대신 택시를 이용하고 먼 거리는 피하며 중간중간 쉬어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집니다. 제 폐기종 약과 아내의 치매약 둘 다 잊지 않고 챙기는 것도 중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했습니다. 주 1회 화상통화로 가족회의를 합니다. 아들, 딸과 함께 엄마의 상태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합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저보다 엄마를 데이케어 센터에 더 자주 보내기를 원했지만 제가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설명하자 이해해 주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웃게 만드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손주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혜정이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주의 깊게 듣고 반응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교사로서의 혜정이의 본능이 아직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미래에 대해 자녀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에 대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7살 연상이고 폐기종도 있어 언제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그때가 되면 엄마를 함께 돌보기로 약속했습니다. 자녀들의 도움을 받되 가능한 한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딸이 주말마다 장을 받아주고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모시고 가는 정도의 도움만 받고 있습니다. 너무 의존하면 자녀들의 생활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저희 둘이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내의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이름은 잊어도 친밀감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혜정이는 제가 누군지 정확히 모를 때도 있지만 항상 저를 가장 편안해하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서도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음악의 힘도 놀랍습니다. 옛날 노래만 나오면 혜정이는 정확하게 가사를 따라 부릅니다. 동백 아가씨나 목장길 따라 같은 노래는 모든 가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어 팝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음악은 혜정이의 기억을 깨우는 마법 같은 존재입니다. 몸이 기억하는 습관도 있습니다. 혜정이는 여전히 손 씻는 법, 양치하는 법을 잊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반복해온 동작들은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된 것 같습니다. 식사 전에 자동으로 손을 씻으러 가는 모습을 보면 40년간 아이들에게 손 씻기를 가르쳤던 교사의 습관이 남아있음을 느낍니다. 사랑의 표현 방식도 변했습니다. 혜정이는 이제 사랑해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을 꼭 잡거나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등의 행동으로 여전히 사랑을 표현합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도 몸짓으로 전해지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했습니다. 교직원 연금 230만 원과 개인 연금 65만 원, 월 295만 원으로 생활과 치료비를 충당합니다. 데이케어 센터 비용이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들고 약값이 30만 원, 기타 의료비와 생활비까지 고려하면 빠듯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비상금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법적인 대비도 했습니다. 후견인 지정, 의료 결정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혜정이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을 때를 대비한 조치였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주거 환경도 개선했습니다. 화장실에 안전바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습니다. 모든 모서리에는 쿠션을 부착하고 침대 옆에는 센서 등을 설치했습니다. 혜정이가 밤에 일어날 때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지만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웃과 교회, 복지 서비스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도 형성했습니다. 이웃 할머니께서는 가끔 간식을 가져다 주시고 교회에서는 주 1회 봉사자가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줍니다. 지역 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치매 가족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80살이 되어 비로소 결혼 서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라는 말의 무게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그저 형식적인 문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말이 결혼의 본질을 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을 권유했지만 함께 있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좌절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혜정이의 미소를 볼 때면 모든 어려움이 같이 있다고 느낍니다. 오늘 아내가 나를 알아보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내일은 또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매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노년의 더 깊고 넓은 사랑을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은 열정적인 감정만이 아니라 헌신과 인내 그리고 무조건적인 수용의 형태로도 표현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를 위한 호스피스 케어 계획도 세워두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별할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슬프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대한 평화롭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지금은 50년 결혼 생활의 앨범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을 스캔하고 동영상을 변환하여 디지털 파일로 보관합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기록이기도 하지만 혜정이에게 보여주며 기억을 자극하는 도구로도 사용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가 선물이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혜정이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석 씨. 얼마나 오랜만에 들은 이름인지 모릅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은 잠시였고 곧 다시 혼란스러워했지만 그 짧은 순간이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매일의 데이트는 계속됩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니 옛 동네를 방문할 날입니다. 아침에 혜정이에게 오늘 데이트 갈까? 라고 물으면 여전히 그녀는 소녀처럼 웃을 것입니다. 그 미소가 제가 계속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최근에는 치매 환자 가족 모임에서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가족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서입니다. 특히 매일 데이트 아이디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저에게도 큰 위안이 됩니다. 치매 진단 이후 4해 동안 우리의 사랑은 변했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서로의 성취와 지식, 대화를 통해 사랑을 확인했다면 지금은 단순한 현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손을 잡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입니다. 지난달에는 결혼 50주년을 맞았습니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자녀들이 작은 파티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혜정이는 그날 유독 맑은 정신이었습니다. 마치 특별한 날임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가족들과 사진을 찍고 옛 결혼식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혜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을 때
저는 그녀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치매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구절은 기억은 사라져도 감정은 남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혜정이는 비록 나를 남편으로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내가 주는 안정감과 사랑은 여전히 느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매일 데이트를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가끔 근처 호수공원으로 나갑니다. 벤치에 앉아 우리 가족을 구경하는 것이 혜정이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작은 빵 조각을 가져가서 오리에게 먹이를 주며 시간을 보냅니다. 혜정이가 오리들에게 말을 걸 때면 마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듯 다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교사로서의 본능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저는 요즘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이와의 하루하루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혜정이가 더 이상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될 때 이 일기가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기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후배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건강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피어나는 것입니다. 젊음과 열정만이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노년의 사랑, 상처와 질병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도 아름답고 의미 있습니다.